한글은 언어가 아니야. 그림이지. 한 언어학자의 오만한 한마디에서 세계를 뒤흔든 한글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언어는 무엇일까? 독일어, 영어, 중국어. 그 모든 예상을 뛰어넘은 언어는 1위 한글. 처리 속도, 메모리 효율, 학습 정확도. 모든 지표가 한국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언어학계의 거장 크라우스 박사는 평생의 믿음을 의심하게 됩니다. 한글이라니 어떻게 세계 최고 언어들을 제치고 AI의 언어가 되었을까? 그리고 그에게 날아온 정체불명의 편지 한 통. 박사님, 한국에 와보시겠습니까? 도대체 한글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충격의 전말을 알려드립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한국은 그냥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였어요. 특별한 것도 없는 좀 애매한 나라. 한글이라는 건 제 눈엔 그냥 이상했어요. 아이들이 장난으로 그린 도형처럼 보였죠. 예전엔 농담처럼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그건 언어가 아니야. 그림이지. 제 이름은 베네딕트 크라우스예요. 저는 언어학자, 언어를 연구하는 과학자예요. 독일에서 거의 평생을 언어 연구에 쏟아부었어요. 지금까지 9개 언어를 배웠고 라틴어로 된 책을 읽고 아랍어로 논문을 썼으며 심지어 재미로 아이슬란드어도 익혔어요. 대학에서 강연도 하고 유럽 전역의 학회에 초대도 많이 받았죠. 평생을 한국어는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너무 현대적이고 너무 단순하다고요. 언어는 깊이와 역사가 있어야 해요. 한국어 너무 젊고 단조로워요. 그게 제 신념이었어요. 어느 날 독일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AI 관련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맡아달라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요. 그들이 말했어요. 어떤 언어가 컴퓨터와 인공지능에 가장 적합한지예요. 저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그거야 간단하죠. 독일어나 영어 아니면 중국어겠네요. 저는 자료를 수집하고 각 언어가 코딩, 메모리, 번역, 머신러닝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했어요. 차트를 만들고 모델을 구축하고 보고서를 썼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냥 재미로 한국어를 리스트에 넣었어요. 왜였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인터넷에서 누가 한글은 컴퓨터의 완벽한 문자다 라고 말한 걸 봤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전 그 말을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몇 주 뒤 조수 한 명이 제 연구실 문을 두드렸어요. 박사님, 결과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런 긴장도 없이 서류철을 받았어요. 당연히 독일어가 1등일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페이지를 넘기던 중 제 손이 멈췄어요. 1위 한글 한국어. 다시 확인했어요. 항목을 하나하나 체크했어요. 처리 속도 한글이 가장 빠름, 메모리 사용량 한글이 가장 적음, AI 학습률 한글이 가장 정확함. 모든 결과가 한국어가 디년 1등임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코딩 테스트까지 다시 확인했어요. 모든 항목에서 한글이 독일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전부를 압도하고 있었어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결과를 다시 돌렸어요. 똑같은 결과. 조수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다시 확인해줘. 뭔가 잘못된 거야. 조수의 답장은 간단했어요. 이미 3번 확인했습니다. 맞는 결과입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두려움 같은 감정이 올라왔어요. 저는 평생을 한글은 너무 단순하고 이상하고 연구할 가치도 없다고 말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언어라고요? 저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어요. 서류의 숫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일렁였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내가 틀린 걸까? 내가 무시했던 것들 중 다시 봐야 할 건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믿어온 모든 게 흔들린다면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딱 하나, 한국어. 그날 저는 사무실 문을 잠갔어요. 책상 위에는 여전히 결과들이 놓여 있었어요.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한글, 한국의 문자 체계가 AI의 가장 효율적인 언어라는 것. 저는 밥도 안 먹고 전화도 안 받고 그 종이들만 바라봤어요. 종이를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장 크게 밀려온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한글을 검색했어요. 딱 24개의 글자, 정리된 모양, 네모난 구조, 그리고 어딘가 이상한 느낌. 왜 이렇게 빠르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한국 사람들이 타이핑하는 영상을 봤어요. 손가락이 키보드를 날아다녔어요. 혼란도 없고 복잡함도 없었어요. 그러다 한 한국인 선생님의 설명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글은 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줘요. 혀, 입술, 목소리의 위치를 반영하죠. 저는 점점 빠져들었어요. 저건 그냥 문자 체계가 아니라 과학 같았어요. 시선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제가 교실 앞에 서 있었는데
학생들은 전부 제게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중 한 학생이 돌아보며 말했어요. 교수님은 평생 틀리셨어요. 그리고 칠판에 크게 한 단어를 적었어요. 한글. 그 순간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어요. 다음 날 아침 조수에게 말했죠. 한국어 결과는 그냥 얘기하지 말자. 그 친구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뒤 강연을 했어요. AI와 언어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한국 이야기는 전혀 꺼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크라우스 박사님, 한글이 독일어보다 성능이 더 좋았다는 게 사실인가요? 순간 강의장이 조용해졌어요. 그건 중요한 정보가 아니에요. 아직 연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무대를 내려왔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대체 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이렇게 두려웠을까요? 한글은 더 빨랐고 더 똑똑했고 더 논리적이었어요. AI에게는 물론이고 어쩌면 인간에게도요. 어떻게 이런 걸 지금까지 몰랐지? 그건 단순한 혼란이 아니었어요.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 처음으로 내가 정말 모든 걸 아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뒤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이메일도 아니고 진짜 편지. 종이로 된 붉은 도장이 찍힌 봉투였어요. 거기엔 한국어가 적혀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광고 우편인 줄 알고 버리려다가 뭔가 느낌이 달라 뜯어봤죠. 그 안에는 영어와 한국어로 정중하게 적힌 짧은 메시지가 들어 있었어요. 친애하는 크라우스 박사님께 저희는 박사님의 AI와 언어에 관한 연구를 읽었습니다. 한글에 대한 분석 결과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혹시 서울에 방문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직접 한글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다면 영광일 것입니다. 서울언어연구소 이 교수 드림 마이너스.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한국을 간다고요? 내가 거길 왜 가? 혼잣말로 말했어요. 나한텐 더 중요한 일들이 많아. 편지는 책상 위에 툭 던져두고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 편지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이 교수님의 말이 이상하게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오랫동안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러다 답장을 했습니다. 이 교수님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문하겠습니다. 보내기를 누르 고의자의 몸을 기댔어요. 나 지금 뭐 한 거지?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타고 있었어요. 11시간이 넘는 긴 비행. 잠은 오지 않았어요. 비행기 화면에 표시된 지도를 계속 보면서 세상을 가로지르는 작은 비행기 아이콘만 쳐다봤어요. 착륙할 때 창밖을 봤어요. 높은 건물들, 밝은 불빛들, 그리고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 마치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 회색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이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드라이브, 크라우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박사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교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도시를 가로질렀어요. 모든 게 빨랐어요. 차, 사람, 불빛. 그런데 제 눈을 사로잡은 건 간판들이었어요. 모두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더 이상 웃기게 보이지 않았어요. 깔끔하고 균형 잡혀 있었어요. 퍼즐 조각처럼 딱딱 들어맞는 느낌이었죠.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이 교수님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나이가 있으셨고 눈빛은 온화했고 미소는 따뜻했어요. 크라우스 박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이 궁금해서 왔습니다. 솔직히 털어놨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 시작이면 충분합니다. 그는 저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학생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책을 읽고 코드를 짜고 있었어요. 전부 한국어로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는 모든 일은요. 전부 한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말했어요. 그들은 그냥 글자를 쓰는 게 아니었어요. 시스템을 만들고 앱을 설계하고 로봇을 프로그래밍하고 있었어요. 한때 제가 비웃었던 그 언어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처음엔 틀렸다는 걸 증명하겠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속으로는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혹시 저 사람들이 맞았던 걸까? 다음날 아침 저는 이른 시간에 서울언어연구소에 도착했어요. 캠퍼스는 조용했지만 건물 안에서는 이미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입구에서는 이 교수님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오늘은요, 그가 말했어요. 왜 한글이 다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 교실로 들어갔어요. 정면에는 커다란 화이트보드가 있었고 그 옆에는 코드가 흐르는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어요. 학생 10명 정도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각자 노트북 앞에서 집중한 눈빛으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설렘도 느껴졌고요. 이 교수님은 마커를 들고 보드에 5개의 간단한 기호를 적었어요. 미음, 시옷, 니은, 기역, 이응. 이건 한글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각 글자는 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예를 들어 이 글자 미음은 M을 말할 때 입술의 모양을 본뜬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가 계속 설명했어요. 니은은 N을 발음할 때 혀가 입천장에 닿는 위치를 나타낸 거예요. 교실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집중해서 듣고 있었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이 교수님이 말했어요. 그건 설계입니다. 시스템이에요. 논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컴퓨터와 그렇게 잘 맞는 겁니다. 저는 다시 보드를 바라봤어요. 단순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강력함이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뭔가가 바뀌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무시하고 웃어넘겼던 이 한글 알파벳이 지금은 매우 스마트하게 느껴졌어요. 수업이 끝나고 우리는 연구실로 이동했어요. 한 학생이 작은 로봇 앞에서 한국어 명령어를 입력하고 있었어요. 로봇은 명령을 곧바로 이해하고 회전하고 물건을 짚고 부드럽게 삐 소리를 냈어요. 이 AI는 한글 기반 코드로 만들었어요. 학생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 봤어요. 코드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짧았고 불필요한 부분이 없었죠. 제가 물어봤어요. 같은 프로그램을 독일어로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학생이 화면에 띄워줬어요. 독일어 버전은 훨씬 길고 복잡했어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왜 한국어 코드는 이렇게 짧은 거죠? 이 교수님이 대답했어요. 한글은 블록 시스템이에요. 하나의 블록이 하나의 소리,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데이터가 줄어들고 기계가 읽기 쉬워지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모든 걸 머릿속으로 정리 중이었거든요. 마치 두 세계 사이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하나는 제가 평생 믿어온 세계, 하나는 이제서야 이해하게 된 세계. 그날 오후 저는 학교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노트북에는 그림, 메모, 물음표로 가득했죠. 평생 저는 한국어는 너무 단순해 라고 말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단순함이야말로 진짜 천재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아까 한 학생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교수님, 한글은 레고 같아요. 쌓아 올리는 구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죠. 저는 창밖을 봤어요. 복잡하게 움직이는 서울거리, 자동차, 사람들, 네온사인들 전부 한글로 덮여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 글자들이 낯설지 않고 아름답게 보였어요. 저는 노트를 닫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틀렸던 걸지도 모르겠네. 그 말은 무거웠어요.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자부심을 품고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지금 겸손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한글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앉아서 노트북을 켰는데 독일 연구센터에 보낼 보고서를 써야 했거든요. 하지만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화면에는 온통 한글 자모가 떠 있었어요. 시옷, 지읒, 비읍, 히읗 하나하나가 작은 퍼즐 조각 같았어요. 단순한 모양들. 그런데 이제는 뭔가 더 보였어요. 이 글자들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규칙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어요. 저는 펜을 집어들고 노트에 그 글자들을 하나씩 베껴 적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하나하나. 묘한 기분이었어요. 마치 다시 초등학생이 된 것 같았고 처음 글자를 배울 때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그게 즐거웠어요. 다음날 아침 이 교수님이 저를 연구소의 특별한 방으로 초대하셨어요. 박사님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조용한 복도를 따라 끝에 위치한 방으로 함께 걸어갔어요. 유리벽, 대형 모니터,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엔지니어들. 여긴 저희 AI 테스트 실험실이에요. 이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은 박사님께 한글이 머신러닝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한 엔지니어가 저희를 향해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지금 같은 AI 모델을 두 언어로 동시에 돌리고 있어요. 독일어랑 한국어. 같은 작업, 같은 데이터. 어느 쪽이 더 빨리 끝나는지 확인해 보시죠. 모니터에 두 개의 칼럼이 떴습니다. 점원 vs 코리언.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3, 2, 1. 코드 줄들이 화면을 빠르게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방 안은 숨죽인 듯 조용했어요. 5분이 지났을 때 한국어 쪽은 이미 절반 이상 완료된 상태였어요. 반면 독일어는 느리게 따라오고 있었죠.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거 진짜예요? 제가 물었어요. 네,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미 여러 번 테스트해봤어요. 한글의 구조가 AI가 패턴을 더 빨리 인식하도록 도와줘요. 10분 후 한국어가 작업을 끝냈어요. 그로부터 12분 뒤 독일어가 뒤늦게 완료됐어요. 평생 동안 독일어는 가장 똑똑하고 가장 정밀한 언어라고 믿었어요. 그게 제
제 자부심이었고 저의 전문성이었죠. 그런데 오늘 한글이 그것을 이긴 거예요. 이 교수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쉽지 않죠. 세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걸 깨닫는다는 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꽉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위대한 생각을 가진 분들 대부분이 진짜 배움을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하죠. 머릿속엔 수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한글을 비웃었던 기억, 학생들에게 한국어는 연구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던 날들, 첫 연구 결과를 일부러 무시했던 순간. 하지만 진실은 제가 어떻게 느끼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건 언제나 제 눈앞에 있었던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서울의 거리를 혼자 걸었어요. 거리의 불빛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다 저는 한 동상 앞에서 발을 멈췄어요. 세종대왕 동상이었어요. 한글의 창제자. 그는 평온하고 지혜로운 얼굴로 한 손에 훈민정음이 적힌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오랜 시간 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러다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모든 게 바뀐 순간이었어요. 단지 한국어를 보는 시선이 바뀐 게 아니었고 언어를 보는 관점이 바뀐 것도 아니었어요. 저 자신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몇 주 뒤 저는 독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모든 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익숙했던 제 사무실로 들어섰는데 책들은 그대로 있었어요. 선반에는 라틴어, 독일어, 중국어, 아랍어 같은 언어들이 담긴 두꺼운 전공 서적들이 가득했죠. 그런데 이제 그 책들이 어딘가 달라 보였어요. 그 책들의 역사는 깊었지만 왠지 모르게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한국에서 썼던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한글 자모와 메모 그림들로 가득했던 노트였죠. 첫 페이지를 다시 펼쳐봤어요. 거기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한글은 단순하지 않다. 그건 똑똑하다. 호텔방에서 어느 밤 제가 스스로 적었던 문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진심으로 믿고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도대체 뭘 말해야 할까 싶었죠. 내가 틀렸습니다. 라고요? 내가 무시했던 작은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 체계를 만들었더군요. 라고요? 그걸 말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이 교수님의 말이 떠올랐어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저는 교실 앞에 섰어요. 그리고 크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늘은요, 제가 말했어요. 한국의 문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순간 교실은 조용해졌어요. 몇몇 학생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예전에 저는 한글이 너무 단순하고 너무 현대적이며 연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았고 직접 실험했고 그리고 제 눈으로 확인했어요. 한글은 AI, 메모리, 코딩 등에서 다른 언어들보다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저는 차트와 테스트 결과, 독일어와 한국어의 AI 속도 비교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이게 다른 언어들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어떤 걸 제대로 이해하기 전에 섣불리 판단해선 안 된다는 뜻이에요. 강의가 끝나고 몇몇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그중 한 명, 사라라는 학생이 물었어요. 크라우스 박사님, 앞으로도 한글을 계속 연구하실 건가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배워야 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달 말 저는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책 제목은 한글이 내게 가르쳐준 것들. 그 책은 단순히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생각을 바꾸는 법,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법에 관한 책이었어요. 심지어 그 진실이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왔다 해도요. 일장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모든 걸 안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나라에서 온 조용한 문자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크고 화려해서가 아니라 명확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매일 아침 30분씩 한글을 연습하고 있어요. 아직 유창하게 읽거나 쓰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단어를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감사함을 느껴요. 한국에 가기로 했던 제 결정에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들었던 제 태도에 그리고 예전엔 보지 못했던 걸 이제라도 보게 된 제 자신에게 무엇보다도 진실은 자존심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그냥 조용히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한다면요.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마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 사무실 벽 한쪽 학위증들과 상장들 옆에는 이 문장이 한글로 적혀 있어요. 진실은 겸손한 마음에 깃든다. 그게 한글이 제게 가르쳐준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절대 그걸 잊지 않을 거예요. 위대한 한글의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까치가 좋은 이야기와 복 물어올게요. 까치튜브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